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방에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목소리 들리시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큰가요? 적당한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잘 들리는 거 확인했으니까 잠깐 사운드를 좀 끄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디서 들으시는데 지하철 끊기면 이전에 끝났으면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듣는 건가요? 아, 거긴 밤이구나. 여기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평일날 이렇게 좀 듣는 게 좀 쉽지는 않죠, 그죠? 시험 기간에, 학생분들도 많고. 지난번에 보니까 고등학생분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대학에서 고등학생, 다들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가요, 날씨가? 진짜 봄이죠? 그렇구나. 미세먼지. 맞아. 미세먼지가 많죠. 음, 어제는, 그래요? 음, 그렇구나. 저는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데, 제가 원래 한 1년 정도 토론토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살던 바로 옆, 그, 집 있는데 바로 옆 길에서 그냥 자동차로 사람들을 다 치워가지고, 네, 봤어요? 어, 되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바로 바로 옆에서 일어난, 어쩌면은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 그 시간에 항상 돌아다니는. 예. 한국 사람 되게 많아요 거기. 그래가지고 참 그런 얘기, 기분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살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예. 토론토에 살고 계신 분 있나요? 지금 혹시? 아이고, 참. 혹시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어, 네, 많은 분들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제대로 된 후딩 강좌를 처음 듣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네. 아, 네, 여기 지금 5시 50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회사 가기 전에 저도 하나, 직장인이니까 회사 가기 전에 열심히.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기분이 또 상쾌하긴 하네요. 뭐 제가 그 지난 그 발차기 때, 저기 어드밴스드 강의 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영상을 갖다 이렇게 좀 회사 가는 길 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렸었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래야 되겠다. 다음 SNS 시간에는 회사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예. 10년 전에 나나이모에서 워킹홀리데이 하셨으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첫 취업을 해외로 하진 않았고요. 어떻게, 저는 이제 정식으로 처음부터 그 회사를 이렇게 다녀보지 않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좀 소개를 하긴 할 거예요. 뭐 워낙 나중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 소개를 좀 하긴 할 건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프리랜서 디자이너 같은 걸로 시작을 했어요. 대학교 때. 대학 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컴퓨터 그래픽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매킨토시라는 컴퓨터가 유일하게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좀 깔려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윈도우로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지금도 뭐 포토샵은 윈도우 버전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아니, 그런 디자인 환경에서 리눅스 같은 데서 돌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그래픽 관심 많이 갖게 되고 그러고 그때 처음 3D 스튜디오 맥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는지. 지금은 맥스죠. 3D 맥스죠. 그죠? 근데 3D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이었어요. 그 맥스 전에. 이제 그런 툴들이 막 생기고 이제 3D에 관심 갖게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였었는데 예. 굉장히 오래된 그렇게 시작을 했었지만 그때는 되게 열악했었어요. 이런 모든 그런 3D 관련된 영화 관련된 이런 것들 한다는 게 열악했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공부하기가 되게 많이 편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상황에서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수업들을. 한국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도 뭐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고, 제가 좀 이따가 제 스토리를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다시 듣는 거요? 다시 듣는 거는 얼마 내지 않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시 듣는 건 뭐 몇 달러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상관없는데, 아, 그렇구나. 피곤하시겠군요. 아유, 또 요즘 계속 야근을 많이 했었어요. 외국 회사라고 야근 안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야근을 전 되게 많이 해요. 회의도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집에 오면은. 저는 한 12시? 12시 넘어서 잘 때 많아요. 요즘도.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도 저는 지금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고 다 한국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공부하고 외국에서도, 외국에서 영어 학교도 나오고, 물론 이제 대학원이었지만, 그리고 계속 일을 하고, 한국에서 일할 때도 영어를 계속 써야 되는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얼마 전에 장진호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그걸 올렸던데, 프렌즈를 10년 전에 영어 공부한다고 프렌즈를 봤는데, 10년, 오늘 다시 한번 프렌즈를 자막 없이 틀었는데, 처음에 안 들려가지고 되게 놀라웠었는데, 10년 전에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근데 10년 후에 다시 들었는데, 다시 봤는데, 여전히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사실 영어라는 게, 그때보다는 10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겠죠? 훨씬 나아졌겠지만, 계속 알면 알수록, 아, 내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뭐 일하면서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섞여서 얘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초등학교 6학년이요. 그 친구들 한국말을 되게 잘하면서 영어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컴플렉스는 영어예요. 때로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영어를 되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이랑 또 다른 차원의 영어 컴플렉스겠죠. 좀 상대적인 거고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하게 되니까 아마 외국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영어를 부담을 가지긴 가지되 그것 때문에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한 예로 제 옆에서 지금 우리 팀에 있는 친구인데 중국 친구예요. 영어를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하는데 실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뭐 슈퍼바이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앉아서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엄청나게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 정도로 이제 실력이 좋으면 사실은 근데 그 친구는 스트레스죠.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영어 책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나아요. 그 친구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화를 좀 연습을 하고 하면 충분히 예, 면접을 수일님은 지금 혹시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외국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음, 파타야? 파타야가 어딘가요? 지금 태국에 계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태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싱가포르에 있을 때 태국을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예, 반갑습니다. 6시가 됐네요. 6시가 돼서, 그러시군요. 경태님. 혹시 경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되게 어려 보이네. 어, 그렇게 어리진 않군요. 예, 지금 이제 나중에 좀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요즘, 어, 얼마 전에 그 일기 때도 얘기했었는데, 아쿠아맨이라는 영화 혹시 만화잖아요. 그죠? 저는 슈퍼히로 영화라든 이런 걸 별 좋아하진 않는데, 작업을 그런 쪽 영화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아쿠아맨은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많은 그 플루이드 작업들을 하게 돼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팀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제가 맡은 팀이 완전히 물만 하는 팀이에요. 그 하나 이제 장면들을 잠깐 소개하자면, 어떤 배에 있잖아요. 가라앉은 배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그 공간 안은 물이 없고, 진공 상태처럼 있고, 그 공간에 창들이라고 해야 되나? 배 안쪽에서 보여지는 창문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제 물층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물벽이라고 해야 되죠. 옛날 그걸 영어로만 표현하니까 잘 모르겠네. 그래서 쉽지 않죠? 물 하는 거는 사실은 그래서 튜토리얼상에서 물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강의할 때 물로 뭘 하는 게. 왜냐면은 잘 나오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그런 걸 다루는 물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는 방법에 대한 요거는 좀 가볍게 해서 설명해 드리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위주로 좀 추가해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개봉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거의 중반, 가을까지 하는 것 같은데, 작업을. 아쿠아맨이니까 여름이니까 내년에 하지 않나? 이런 배가 있어요, 이런 배.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는데, 나이스한 드로잉. 이게 창들이 이렇게 있고, 이 창들이 이렇게 뭐 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이 배 위쪽도 뭐가 있어요. 다 이렇게 배 가라앉은 배인데, 이 공간, 이 안쪽에서는 뭐 위에서 물들이 다 여기 사방에 있는 거예요. 여기 또 가라앉은 무슨 도시 같은 곳이더라고. 가라앉은 도시가 아니고 그 안에 뭐 도시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 ILM하고 같이 작업하는 건데 배경을 ILM에서 지금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물고기들 다니고 상어 다니고 막 이래요. 여기 고기들. 이 안에는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뭐 이거 물속에서 막 다니고 하기 때문에 숨을 안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설정상 그래야 되니까 이 안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짠. 여기 물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 여기 물결 치면서 막 물들이 창 쪽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물들이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간단할 것 같지만 물들이 얘네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다 틀리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중력, 얘가 가지고 있는 중력이 다 틀리잖아요. 물이 막 이렇게 갔다가 물은 또 이쪽으로 튕기고, 얘는 이쪽으로 틀리고, 얘는 또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죠? 중력이. 물은 또 이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미스티 볼륨 연기 같은 게 막 쌓여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해서 샥 들어오거든요. 얘가 팍 또 물이 막 튀면서 일부는 물이 떨어져야 되고, 얘는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연기, 뭐 바닥에 또 이런 물들이 떨어지면서 막 튀길 거 아니에요, 물들이. 팍 튀기고. 요즘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쪽 팀에서 물이 확 튀면서 이제 그런 걸 하고, 나중에 이제 바다 위에서 싸우는 장면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좀 하고 있고. 머리 아파요, 이거 지금. 이렇게 안 끝나요, 작업이. 이거 빨리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렇구나. 예.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해서.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은 좀 할 예정인데요. 이게 뭐 순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하는 과정에. 영화 속에서 지금 방금도 설명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영화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FX 하는 사람들이 프로덕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프로덕션에서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특별히 좀 설명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제가 그런 강의 자료를 만들려고 해서 보여줬던 퀄리티가 그런 거잖아요. 좀 제가 볼게요. 발차기에서 보면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수업할 때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건 테크니컬하게 렌더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뭐 이거는 렌더링을 좀 한 거긴 하지만, 이 정도의 어떤 컬러링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렌더링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펙트를 원래 경험 있는 분들, 좀 약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들은 렌더링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화라는 거나 애니메이션은 카메라로 얘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모션 블러가 없으면은, 카메라가 어떤 사물의 움직임들을 캐치했을 때 모션 블러가 생기는데, 그게 없으면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거든요. 모션 블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화면은 지금 현재 모션 블러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화면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스테디한 화면이고, 오픈GL 상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 이것도 일종의 렌더링이지만 결국 렌더링을 좀 해주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퀄리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렌더링을 칼라를 넣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렌더링을 통해서 모션 블러가 들어간, 그리고 카메라로 촬영한 느낌이 들어가는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줘야 돼요. 좀 이따가 그런 예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할 텐데,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퀄리티로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가. 그렇다고 컬러링을 다 하고 텍스처 다 하고 뭐 모델링 다 하고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효율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월드워치. 네.
너무 그때 너무 간절하게 월드워짓을 얘기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저는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현재는 MPC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잠깐 조금 정리를 좀 더 했어요. 발차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제 친구들은 다 지금 국가대표, 지금은 코치가 다 됐죠. 그래서 정말 체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이 방향을 바꾸게 된 그런 거예요. 되게 진지하게 이걸 준비했었었는데 방향을 바꾸게 됐죠. 그래서 미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드로잉하고 했던, 그러다가 이거는 벽화예요. 저 유치원에 우리 벽화도 막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입시는 이런 입시들을 많이 했었죠. 드로잉이고. 그리고 계기가 됐던 게, 제가 잠깐 이 바이브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자켓 디자인 하는데 요 지점토로 이렇게 뭐 만들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좀 더 흥미를 많이 갖게 됐죠. 그 전에도 하게 됐지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재즈라고 하는 이 잡지를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뭉크뭉크라고, 뭐 20년 전, 이게 20년 된 잡지예요. 지금도 나오는데 이게 1호거든요. 저랑 선배랑 같이 만든 잡지인데, 이때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때 이제 포토샵 한참 나와서 이게 1호. 그리고 지금 20년 된, 아직도 이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서. 이때 이제 뭉크뭉크라고 하는 그 피아니스트와 화가의 어떤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래픽과 영상 뭐 편집부터 해서 뭐 되게 많은 내용들을 여기서 공부하게 됐던 거죠. 어린 시절이었었지만 그때도. 이게 대학교 때 처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후로 이걸 잡지 만드는 거에서 도망가서 이런 점들의 인생이 제가 시작이 됐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다녔던 나라들을 이제 잠깐 소개하는 건데, 지금 현재 밴쿠버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뿅 이쪽으로,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무작정 가기로 한 건데, 어린 시절에 영화 감독이 되려고 이제 그 미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술을 하겠다고 대학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영화 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공부하겠다고 이제 영국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때 그림을 했었으니까 영화 똑같이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전공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영국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구글 지도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짠. 보시면은 런던이 있고, 요 레스터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미들랜드인데, 여기 드mon포트 대학이라고 한글로 돼 있네. 여기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이 대학을 왜 소개하냐면, 여기가 바로 박지성이 다녔던, 박지성이 제 후배죠. 그래서 이곳에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런던에서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재밌어요. 이거 구글 지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이 3D 입체가 된다는 사실. 이렇게. 자, 3D이기 때문에 이걸 좀. 영국에 제가 29살 때 갔어요. 그때 이미 벌써 일을 하고 있었었죠. 일을 하고. 영국에 계신 분 있나요, 지금 혹시? 그래서 이 내셔널 갤러리라는 데를 많이 갔었어요.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공짜였어요. 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고흐 이런 그림들이 막 있는데 다 공짜였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걸어서 이렇게 가면은 여왕 폐하의 극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바로 팬텀 오브 디 오페라의 유령을 처음 한 곳이죠, 여기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매진되고 있고 뭐 이런 곳인데 이때 여기 보면서 와, 이게 뮤지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완전 종합예술이구나. 처음 알게 됐어요.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그리고 ILM이 여기 있어요. 런던 ILM이. 런던 ILM이 짠, 여기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이라고 있죠. 이거 이게 되게 번화한 도시인데 여기가 이쪽이 중심가예요, 런던. 재밌어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내가 여기를 가야겠구나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영어 공부를 끝내고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이때 잠깐 스페인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드리드. 이때 축구를 못 본 게 정말 아쉬웠어요. 그때는 축구를 그렇게 안 좋아했었어 가지고 영국에 있을 때 그렇게 축구를 안 좋아하다가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이 월드컵 때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쉽네요. 축구를 많이 못 보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다시 와서 싱가포르로 가게 됐어요. 싱가포르 ILM을 가게 됐죠. 싱가포르 ILM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를 볼까요? 여기 바로 나오죠. 이 건물인데 뒷문이네요. 뒤쪽. 아, 첫 번째부터 그런 건 아니고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광고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했었어요. 짬밥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짬밥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 회사에서 외국에서 좀 일을 하려면 한국에서 경험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조금 있다가 작업의 퀄리티를 이렇게 이 회사 외국 회사는 들어오면은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되게 자세하게 알려줘요. 근데 이거 알려준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준다기보다 이 회사 분위기마다 틀렸는데 무조건 이제 가면은 샷을 갖다가 주어지고 그걸 해내야 돼요. 해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리드나 이제 시니어들이 만들어진 셋업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못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입들도 있긴 있거든요. 이게 외국에서 있는 친구들은 캐나다인들은 비자 문제가 없으니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해서 들어왔는데 상당히 많이 헤매요. 근데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만약에 와서 똑같이 그들처럼 헤매고 있으면은 상당히 어렵겠죠, 직장 생활이? 그리고 샷을 안 줘요, 아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니터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리드들은 팀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 팀에서 그 친구가 제대로 못 해내가지고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면은 상당히 곤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한테 계속 주게 돼 있어요, 그 샷들을. 그래서 그런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한국에서 경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와서 뭐 날라다니죠, 거의.
한국에서 경력을 몇 년 정도 했었지? 근데 저는 케이스가 좀 다른 건데, 보통은 최소 한 3, 4년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오시는 분들, 요즘 최근에 오는 분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엔 미국에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미국에서 랜더맨이라고 하는 걸 처음 접하게 됐어요. 이게 후디니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였었어요. 왜냐하면 랜더맨에 있는 후디니 랭귀지 자체가 후디니에서 사용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리고 토론토, 그리고 밴쿠버. 현재는 밴쿠버에 있는 MPC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참여했던 영화는 이런 식의 영화입니다. 첫 번째 할리우드 영화는 퍼시픽님이었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영화는 바로 이 영화고, 바로 전에 했던 영화가 요 영화예요. 거의 1년씩 작업하는 것 같네요. 상어 나오는 영화인데, 이것도 물이죠. 공교롭게 계속 물 쪽으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재밌었던 영화고, 히트맨. 아, 진짜 망하려면 영화들이. 그리고 이제 점점점. 예, 계속. 그리고 우리 되게 오랫동안 작업해야 되니까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계속 하게 되니까, 그죠? 보통 한 영화당, 이게 영화의 샷 난이도에 따라서 샷을 하게 되는 정도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샷 하나를 지금 메이저 샷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그 샷 자체가 지금 벌써 지금 아쿠아맨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배 속에서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그 샷이 아마도 지금 현재 두 달째인가? 세 달째 지금 하고 있나요? 세 달째 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세 달째 지금 두 개 가지고 세 달째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샷들은 뭐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셋업이 다 끝났을 경우는. 어떤 셋업이 끝난 거 가지고서 이제 그거 해야 될 경우는. 그러니까 다르죠? 사람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바로 이 모션 블러의 문제인데, 우리가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이 모션 블러. 카메라로 찍었을 때 모션 블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로 쉐이딩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펙트 아티스트는 이런 것들 다 표현하면서 이것까지 표현해 줘야 돼요. 쉐이딩은 간단한 쉐이딩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것, 그리고 모션 블러, 그리고 메모리. 엄청난 메모리와의 싸움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플루이드 스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쉽지 않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자, 드리자면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혹시? 소리는 안 들리죠, 이게?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주라기 공원이고, 저도 이 영화를 보고서 와, 이걸 해야 되겠다 시작한 거예요. 근데 스필버가 처음에 스탑 모션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볼게요. 스탑 모션으로 주라기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트펫이라고 하는, 보시면 움직이면은 얘도 움직임이 툭툭 끊어지는 게 보이죠, 지금. 툭툭툭 끊어지잖아요. 얘도 지금 보면은, 그죠? 바로 얘가 없는 게 모션 블러인 거예요. 그래서 스필버가 처음에 이 움직임, 스톱 모션을 할 거야, 이렇게 CG는 믿지 않았었거든요. ILM에서 이제 우리 이제 공룡을 만들 건데 영상 어떻게 보냐고요?
그런데 바로 이제 모션 블러를 넣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못 들어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컴퓨터로 만들면 어떠냐 그러니까 절대 이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 픽사의 지금 이제 디즈니의 바로 이 장면인데 이 뼈대가 있는 이것들을 처음 얘가 움직이게 한 지금 보면 이거 뭐야 이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데 이때만 해도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컴퓨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았어요. 1900 몇 년이야? 95년도에 개봉한 거잖아요. 주라기 공원이. 근데 그 전에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 사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메모리가 4메가만 있어도 와 16메가 있다 그러면 메모리 부자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컴퓨터가 돌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뭐 마야도 없었고 소프트 이미지 같은 거 그러면서 이거 뭐 모델링도 뭐 무슨 툴인지도 알 수 없는 툴로 지금 텍스처도 하고 있고 막 이러네요. 포토샵. 그리고 이 화면에서 보면 이제 존 놀이라고 하는 이 VFX 슈퍼바이저가 있었는데 퍼시픽님을 했던 슈퍼바이저로 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포토샵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형제가. 지금도 ILM의 대빵 바로 이 장면이에요. 모션 블러가 있고 실사의 카메라에서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표면의 텍스처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고서 그 극장 안에서 이 프리뷰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아 이게 이걸로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CG 인더스트리예요. 사실은 이 장면 하나로 우리 컴퓨터 그래픽 속에 잡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주라기 공원은 철저하게 처음 개봉할 때 예고편에서 이걸 보여주지 않았어 하나도. 그냥 포스터만 딱 보여주고 영화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극장 안에서 다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 실제로 공룡을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공룡 막 나오잖아요, 아무데나.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된 거죠.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 CG가 시작된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자, 또 하나 좀 드릴게요. 퍼시픽님 건데 바로 제가 볼게요. 이제 이런 장면들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이 상태. 이제 어클루전 패스들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뭐가 다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걸 이 프로젝션 맵으로 다 하게 되는 건데 뭐 모델링 만들어가지고 프로젝션하고 붙이고 라이팅도 하고 뭐. 자, 이 장면 하나만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뭐 이런 장면 보는 게 낫겠네요. 이런 거. 이펙트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컬러링을 다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게 다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포토샵을 만든 사람이에요. 존 롤.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이 슈퍼바이징 한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화이트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물론 컬러링까지 하면 가장 좋아요. 이렇게 다 쉐이딩하고 하면 다 좋지만 자 이제 한 장면을 제가 뽑아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자 이 장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멈춰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비 맞아서 얘 비들이 이렇게 좀 어떤 담겨져 있을 거 아니야 표면 위에 물들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이런 것도 얘 보면은 네온 사인들이 이렇게 있고 얘도 불빛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불빛에 비춰진 빗물하고 그냥 어둠 속에 있는 빗물하고 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뭐 이것도 보면 알겠죠. 얘가 빛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과 물들이 막 터지고. 자, 제가 이제 이것들 잠깐 설명해 주자면, 그림판을 가지고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그림 솜씨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로봇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얘는 몇 미터짜리냐? 100m, 한 100m는 되지 않을까요? 100m 아니더라, 뭐 60m, 4, 50m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로봇이잖아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스케일, 씬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FX 아티스트들은 그걸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씬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메모리와의 싸움인 거예요. 바로 얘가. 이 메모리와의 싸움인데, 이게 크면 클수록 속도가 늦어지고, 이 속도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1m짜리, 1m, 1m, 이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속도와 이 넓은 데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니까 퍼시픽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사용해서 만들어야지 큰 스케일감을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 스케일에 대한 그게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물에서 막 싸워야 되고, 물이 있으면 물이 막 이 거대한 것들이 움직이게 해야 되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벌써 꽤 오래된 얘기란 말이에요, 이 영화. 메모리에 대한 한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옵티마이징하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했었어요. 비가 뭐 여기는 이 부분만 촬영하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은 부분을 촬영하자면 이걸 다 신스케일 열어가지고 비가 오는 장, 비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이렇게 있죠? 카메라에 프로스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예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이걸로 하면 될까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캐릭터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거리가 하면 100m다. 100m면 여기 엄청나게 또 먼 거리잖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카메라는 얘를 이렇게 많이 비춰줘서 얘를 갖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비가 많이 오고 있어, 비가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 모든 파티클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파티클을 다 뿌리잖아요. 영원히 안 끝나요. 파티클 하나만 하는데도.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단계를 만들어요. 하나, 둘. 여기서 여기는 짧아요. 그리고 얘는 앞부분에서 오는 비, 중간에서 오는 비,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비, 화면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합성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백그라운드, 얘는 중간, 바로 이쪽에서 있는 것처럼, 얘는 앞부분의 카메라. 우리가 볼 때는 정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정면에서 오는 건데 비가 단계별로 막 오는 거예요. 막 이쪽으로 오고, 뭐 이쪽으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으로 오는 거, 멀리 있는 느낌. 이 세 개의 단계를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실제로 여기 이쪽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남은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바로 얘가 튀기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라이트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라이트가 있으면 이 라이트에 비춰진, 이거 막 헤드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콘을 달아가지고, 퍼시픽님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봐요. 여기죠? 이게 지금 실제로 얘가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라이트 부분만 이렇게 콘을 달아가지고 여기 비가 막 오게 해요. 여기도 비가 여기 부분만 막 오게 해요. 그럼 앞에 중간, 그리고 또 하나는 멀리 있는 것들은 바닷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바닷속은
여기다 구름 같은 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머크 같은 거 볼륨을 만들어가지고 멀리서 구름 느낌 같은 거 이렇게 만들. 앞에서 이것만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 인터랙션 되는 이 부분은 파티클을 이 몸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비가 오는 거니까 위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좀 약간 위쪽에서 튀기겠죠? 비가 오는 거. 그리고 AOV를 달아가지고 AOV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패스들을 얘기하는 건데 AOV. 예. 그래서 여기 파티클들이 막 생기고 빛들이 이렇게 오면 여기 스페큘러가 이렇게 비치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있죠. 그런 과정들 여기서 해놓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비가 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하늘 같은 게 있잖아요. 하늘이 있으면 하늘이 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름들이 막 있죠. 구름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구름들이 있는데 여기 번개가 우궁 막 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꽝꽝꽝꽝. 번개가 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번개가 치면 이 번개에 의해서 이게 안쪽이 다 보이거든요. 굉장히 깊은 곳에 안쪽에 또 구름도 막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레이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요. CG로 다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치는 순간에 이 부분 번개 치는 순간에 이 부분들을 합성해서 다른 플레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여러 레이어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들?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이걸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얘네들 만들어내야 되는 이 과정들이 되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경험이 되겠죠? 처음에는 이걸 갖다 한번 쭉 다 비를 만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 이거 스케일이 너무 커. 힘들 것 같아. 그 인터랙션도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로 이 정도 스케일의 카메라를 내비쳤을 때 빗방울이 잘 보일까? 반짝이는 건 어떻게 보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촬영을 해보고 또 경험을 해보면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걸 갖다가 앞에 있는 건 좀 가까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바로 이 카메라 앞으로 막 날라오는 익스트림 파티클이라고 해가지고 빗방울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갑자기 막 카메라로 막 날라오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 물속에 있는 플랭크톤 같은 것도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구현해서 셋업을 하면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만들게 되죠. 그리고 웹맵 같은 게 있잖아요. 캐릭터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되게 할 게 되게 많네요. 보니까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비가 오면은 얘가 뭐 비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그죠? 빗물이 물듯이. 그럼 얘네들 여러 가지 이걸 시뮬레이션해서 얘가 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다 하기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텍스처가 움직이면서 노이즈 텍스처 같은 게 막 움직이면서 얘를 갖다가 흘러내리게 하고 어떤 거 일부는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그래서 믹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도 실제 비 촬영분들 있죠. 그거하고 다 믹스를 해요. 다 같이. 실제 촬영된 그 비라든지 물 같은 걸로. 그렇게 해야지. 그쵸. 다 스테레오로 했죠. 카메라 두 개 가지고서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플레이스 사용한 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두 개인데 플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실사 촬영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뉴크에서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서 카드로 이렇게 두 개 카드를 이렇게 놓으면은 뭐 이렇게 구름이다 그러면 구름 같은 거 비다 그러면 이런 걸 놓으면은 카메라 두 대가 얘네들을 이렇게 촬영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레오 할 때 이제 합성해서 막 죽어나죠. 근데 요즘은 컨버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많이 하지 않나요? 이렇게 2D 그냥 보내기만 하면 하나만 렌더링해서 보내도 알아서 다 잘라서 하는 것 같던데. 자, 이런 장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바로 이런 장면들인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배틀십이라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이제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을 구현해야 되는데, 자, 이게 되게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러한 플루이드 sim을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FX 일을 하게 되면, 난 이런 거 만들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비라든지 연기라든지 뭐 이렇게 처음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주어지잖아요. 이 샷이 주어지면 이거를 어느 시점이 되면 하루에 한 번씩 보여줘야 돼요. 수정된 상황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로 수준으로 하루에 한 번씩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시뮬레이션 시간도 장난이 아닌데 거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랜덤팜에 보내서 여기 결과를 보고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신입들이라든지 이걸 경험이 없는 사람.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샷들은 이러한 비슷한 장면을 만들어 본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스케줄상에서 이걸 갖다 제일 중요한 샷들인데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샷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 모션 블러,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캐시 메모리와의 싸움, 그리고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씬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이 장면이 크기 때문에 느껴지는 디테일들을 다 표현하고 수많은 에러와 마주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FX 하시는 FX에서 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단계거든요. 모르는 단계는 이 화면을 다 보면은 감동을 받으면서 와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야 이거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나도 이거 만들어 보고 싶어 이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배우는 단계로 가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겠다. 튜토리얼 보기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배우면서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고 간단한 걸로 테스트하게 되면서 배우게 돼요. 그때가 가장 이제 교만한 상태가 되죠. 나도 할 수 있어. 이 상태가 되는데 그냥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고 여기 플루이드 여기서 붙이고 에미터도 붙이고 여기 플루이드 해서 이렇게 만들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 바로 에러들과 만나는 단계예요. 이러한 샷들을 직접 이제 해보면 알게 되는데 굉장히 큰 샷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샷들이 실제로 작업하게 되면은 엄청난 에러와 만나게 돼. 메모리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얘가 컬리전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 그리고 감독이 이쪽에서는 뭐 물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얘는 좀 천천히 흘러가게 하고 뭐 엄청나게 다양한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들이 눈이 그 메인 눈이거든요. 지금 화면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럼 데일리룸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큰 화면에서 극장에서 보는 큰 화면에서 픽셀 하나하나까지 확장해서 본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봐요. 근데 이펙트 아티스트들은 시뮬레이션 된 것과 간단한 프리컴플만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상 합성으로 들어가거나 라이팅으로 이걸 캐시를 넘겨야 되거든요. 넘겼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이 죽는다든지 이거 왜 이렇게 나와? 리플렉션, 굴절이라든지 반사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다든지 이 서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에러들, 모션 블러가 뭐 깨져 있다든지 이 안에는 뭐 미스티 볼륨, 파리클 수많은 요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시점이 되면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보여줘야 돼. 이런 대규모의 신들. 근데 이런 압박들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에러를 만난 사람들, 에러들을 어떤 에러가 나오든지 이건 어떤 문제에서 일어날 거야 하면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 경험들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사실은 에러를 만나는 단계고 그 에러를 만나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배운 다음에 직접 해봐야 돼요라고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건 직접 해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작업을 여러분들이 샷을 가지고
왜냐면 튜토리얼들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따라하면은 잘 되죠. 그런데 막상 다른 샷에 그걸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원리를 하더라도 어, 다른 에러를 만나게 돼서 그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 내가 이러한 샷을 만들 때는 이러한 에러를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비슷한 장면인 것 같은데, 굉장히 비슷한 장면인 것 같은데, 이 똑같은 걸 다른 샷에서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또 에러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게 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 갤리언 미스트라고 하는, 갤리언이라고. 아까 배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배가 있었고, 뭐,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짠. 그 창문이 있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물들이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중력이 이쪽으로 있고, 얘는 중력이 이렇게 있고, 중력이 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중력이 다 다르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물처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 창문 연결된 게. 예. 이게 다 하나의 물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차적 분석을 하겠죠. 플루이드 심이어야 되는데, 다 플루이드로 막 움직여야 되고. 플루이드를 한 판 하나씩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무슨 다 이거 플립 탱크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탱크? 플립 탱크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플립 탱크를 이걸 뭐 옆으로 뉘어야 되나? 어떤 거는 이 90도로 돼 있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45도로 돼 있는 창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막 튀고 얘는 이렇게 막 튀는 건데 어떤 90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거는 물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중력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떤 건 또 물이 갔다가 또 이리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물을 만들었던 물 여기서 튀어나온 거 했어 이렇게 해서 난 이제 플루이드를 모두 알아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UV라고 하는 UV UV 맵이 뭔지 아시죠? UV 힌트를 주자면 이건 UV 맵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UV 맵을 이용해서 UV 맵에 있는 데이터를 포지션으로 가져와서 그럼 얘가 UV처럼 다 펴져요. 이 모든 면들이. 그러니까 UV에서 펴진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오메트리 상에서 UV처럼 이거 제가 이제 어드밴스에서 조금 바꿔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리고 걔를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다시 그 정보를 이 창문에 각각 붙어 있는 곳에다 붙이면은 역으로 그게 만들어지는데, 아무튼 그러한 방식들을 만들게 되고 중력을 어느 시점 이상에서는 떨어지게 하고 어느 시점 이상에는 다시 거꾸로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요소들이죠. 바로 이제 3단계가 에러들과 만나는 단계고, 이 수많은 에러들을 다 거쳐놨을 때 자기가 비로소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은 이 단계를 되게 마치게 되면 이제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이 단계를 마치게 되면 정말 많은 에러들과 만나서 뭐든지 해결하거든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되게 뛰어난 수준이 되게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영화라는 거는 아트잖아요. 이때 너무 분석을 많이 해서 너무 분리를 많이 해서 감동을 못 줘요. 어쩔 때는. 기술적으로 되게 뛰어난데 그림을 봤을 때 이거 뭐야?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거에만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테크니컬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그 예전에 영화의 예라는 그 책에 보면은 어느 과학자의 뭐 편지였나, 뭐 감상문이었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천문학자가 맨날 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몇백 광년 떨어져 있고 저 빛이 거리가 어떻고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하늘에 있는 별 거기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별이 밤하늘에 떠 있을 때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 플러스된 마지막 단계. 너무 분석을 많이 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우리가 받았던 이 감동 있잖아. 우와 했던 감동. 이걸 이제 넣는 단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디테일한 그때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되죠.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와 이게 감동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 감독이 어떤 걸 원하는 거였던지 어떤 그림의 상태를 원하는 감독은 기술적인 건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얘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얘 FX도 그런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한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 무서운 외계 생명체, 외계 물체가 무섭게 바닷속에서 올라오면서 나오는 뭐 웅장함,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신기하다 예를 들어서 신기하다라는 표현을 단어로 썼는데 신기하다는 표현이 어떤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글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글로 다 표현해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됐을 텐데 글로 표현 힘들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떤 대학이 됐을 때 얻어지는 감동들이라는 걸 말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와, 무섭다라고 하는 게 무섭다의 종류도 되게 많듯이 그거를 이제 인풋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티스트들이 그래서 갖게 돼야 되는 소양 중에 하나죠. 그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쪼개 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에러들과 만나고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보면서 레퍼런스를 많이 보면서 똑같이 그걸 표현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 물어봤죠, 계속. 이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 제일 안 좋은 상태가 뭐냐면 안 물어보고 혼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나 이거 모르는 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일단 들어갔다 싶으면 안 그래요.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수는 그걸 해줘야 되는 게 의무고 그렇게 해줘야지 또 그 팀에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는 안 물어보고 스케줄 물리는 게 제일 최악의 케이스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 처음엔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셋업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 어떤 친구가 셋업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뭘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 지금 이제 실무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요소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실무에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짠. 사실 VFX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클래식 악단하고 좀 비슷해요. 왜냐면 지휘자가 있고 감독이 있고 슈퍼바이저가 있고 각각의 팀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휘자에 맞춰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큰 하모니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200명, 300명 돼도 영화를 만들어내요.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저도 이 어떤 감독님한테 들었었는데 이분이 일본 회사에서 먼저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회사에서 먼저 일을 했었는데 뭐 장비도 최신식이고 뭐 아무튼 최고의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데 1년에 그 한 편을 못 만들더래요. 30분인가 밖에 못 만들고. 그런데 다른 회사, 그 아까 주라기원 만들었던 회사 중에 티페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처음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 회사는 책상도 뭐
이 문짝 뜯어다가 이렇게 책상을 만들어 보고 심지어 물도 막 천장에서 새더래요. 그런데 컴퓨터도 뭐 별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주라기용원을 처음 만들었던 회사니까 그걸 이제 파일을 한번 열어봐야지 해서 파일 열어봤더니 무슨 빵처럼 생긴 공룡이 아까 봤나요? 빵처럼 생긴 공룡? 이렇게 생긴 진짜 이렇게 된 넙스로 된 이렇게 생긴 캐릭터 모델링이 와 이렇게 생긴 애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렌더링을 했는데 이게 공룡이 확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차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비도 안 좋아 보이는데 1년에 한 편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가능한 거야? 했더니 사람들은 아티스트를 뽑을 때 먼저 장비를 사고 뽑는 게 아니고 사람을 먼저 뽑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역할을 주고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주는 거죠. 그렇죠. 영화 제작비가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죠. 컴퓨터 장비도 물론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 막 하지만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되게 신중하게 뽑게 돼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 각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각각의 파트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대부분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에러들을 만난 것들을 해결해줘야 되고 수많은 질문들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각각의 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뽑을 때 신중하게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각각이 얼마나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지휘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각각의 역할에 있어 충실하게 하고 그래서 되게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서로 가서 니네가 이 회사에 들어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걸 하는 그런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구나. 그래서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되게 서로가 되게 잘해주게 되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고 쪽, 광고 쪽은 약간 재즈 같은 게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잠깐 쉬게 되면 피아노가 그 공간을 채워주고 피아노가 잠깐 뭐 반주를 하고 있으면 얘가 솔로를 한다든지 이게 서로 간에 약간 뭐라 그러지? 즉흥적으로 이것들 상대하게 되는 그리고 빠르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즉흥적으로 막 만들어내야 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빠른 페이스가 되게 빠르고 좀 멋있죠. 이런 거 광고 쪽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광고는 좀 피곤한 경우도 많죠. 근데 이쪽 광고 쪽은 그 자본이 좀 많기 때문에 작은 샷을 하나 하더라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대우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좀 약간 방식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데 오랫동안 준비해서 많은 R&D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쪽은 혼자서 멀티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에 보면은 대부분. 이쪽은 되게 오랫동안 연구해서 하나를 그냥 깊이 되게 파는 편이고 이쪽은 빠르게 이걸 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광고가 좀 세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더? 광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 말 없으시는 거 보니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나? 음, 그렇군요. 맞아요.
그렇구나. 예, 광고 쪽 경력은 영화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예.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면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드라마 쪽으로 가도 영화 쪽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요즘 얼마나 좋아졌는데. 뭐야? 아, 알겠습니다. 영화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쪽은 그런 게 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무에서 배우는 게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무에서 일하고 이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니까 컴퓨터는 숫자를 입력하면 계산기를 누르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되게 빠르게 배운 지식을 바로 입력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다른 학문처럼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그걸 뭐 결과를 테스트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 얘는 그냥 바로 나온 걸 바로 써먹어서 나오네? 그럼 바로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 교육 과정으로 채택해서 만들려고 하면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최신 쪽 정보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쪽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걸 뭐 블레임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가 더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보는 눈들은 다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어떤 그 교수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그림들을 보고 그렇게 지도하는 거에 따라서 퀄리티를 최대한 내려고 하고 스스로 또 공부하는 분이 되게 많이 있어. 나 혼자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학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선생님들이 가이드해 주는 것들을 어떤 퀄리티 면에서 가이드해 주는 것들을 잘 따라서 퀄리티를 높여 나가는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자,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는 어떤 분 어디서 인터넷에 어디선가 다운받은 건데 너무 표현을 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캐시, 캐시. 우리가 캐시라고 하는 건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것도 캐시죠.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배경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프랍들 나무들을 프랍이라고 하겠죠. 인바이러먼트 배경. 요즘은 매트 페인트에 대해서 요즘은 3D로 매트 페인팅 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계속 카메라가 움직이잖아요, 많이. 배경들이 이렇게 있고 카메라로 여기 3D 모델링을 간단하게 해서 프로젝션을 하는 거죠. 또 페인팅을 포토샵에서 페인팅을 하거나 해서 계속 변형을 시켜주는 백그라운드. 그래서 이거 인바이러먼트 팀들이 있고 캐릭터는 캐릭터 관련된. 그리고 요즘은 뭐 인바이러먼트 쪽에 이펙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스들도 많고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촬영도 다 해요. 뭐 불타는 장면이다 그러면 불 촬영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린 스크린에다 놓고 불을 막 태우고 폭발시키고 뭐 이런 거 슬로우 모션을 하고 다 해놓고 합성해서 그걸 다 붙였으면 되겠지만 캐릭터하고 인터랙션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캐릭터가 뭐 연기를 뚫고 지나가야 된다. 캐릭터에 불이 났다. 이런 것들은 다 이펙트로 해줘야 되겠죠. 요즘은 그래서 캐릭터에 관련된 캐릭터가 캐릭터가 CG인데 그 CG에서 만들어지는 이펙트들 그런 것도
위주로 이펙트 아티스트들이 많이 하게 되고, 뭐 배경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하게 되죠. 아까 보여드렸던 물속에서 일어나는 장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장면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다 CG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인풋돼서 이렇게 얘네 화면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 매터리얼을 쉐이더를 입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라이트, 쉐이딩, 그리고 AOV 모든 패스들, 뭐 캐릭터별로 합성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눠가지고 합성해서 다 붙여야 되죠. 그래서 합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합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합성 자체가 그냥 뽀샤시하게 만들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합성 노드를 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잠깐 그 어드밴스 때 보여줬던 건데, 노드를 하나 작업했던 노드를 제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거를. 잠깐만. 어, 이거 어디가 찍어? 없네. 그냥 제가 여기다 여기 있군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작업한 건데 작업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이게 누크 같잖아요. 누크가 아니고 바로 후디니의 노드고, 이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여기 보이시면 빨간 게 보이실 텐데 이게 덤넷이에요. 덤넷. 덤넷 안에 들어가면 또 이만큼의 또 노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노드 안에 덤넷 안에는 또 수업이라고 그 솝솔버 같은 게 있거든요. 솝솔버 안에 또 이만큼의 노드. 근데 이런 게 또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학생 배우는 단계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쵸? 이런 거는 혼자서 해야 되죠. 처음에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꿔서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작업을 프로덕션에서 하는 것과 학생들이 하는 거는 차이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고 현장에서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작업의 퀄리티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만약 혼자 개인 작업을, 내가 또 개인 작업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어떤 계획들을 처음부터 좀 세워가지고 되게 아이디어하게 임팩트 있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되게 잘해서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작은 요소 하나를 프로처럼 만들어야 돼요. 아마추어처럼 만들면 안 되고, 돌이 하나 깨지는 것도 돌 하나에 석사 하나 깨라고 그러면은 깨라고 그러고 그냥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렇게 그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보로노이 프랙처를 해서 중력을 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가 돌 하나가 부서지더라도 얘 진짜 돌이 부서져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얘는 그 장면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퀄리티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학생이 그걸 그렇게 똑같이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작은 거 하나라도 만들어서 뭐 돌이 하나 부서지는 거 만들었는데 완전히 실무에서 하는 사람들처럼 작은 돌 하나 부서지는 것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렇게 있죠. 쭉 이렇게 우리는 VFX 애니메이션 VFX라고 하는데 FX라고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너무 웃겨요. 클라이언트가 나는 랏을 만들 거야. 래빗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가이드를 또 해요. 코디네이터가. 다른 말로 하는 거. 랏을 만들려고 하는데 캣으로 고양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막 만들어요. 다 자살하고. 이게 바로 정말 실제 프로덕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후디니를 한번 열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후디니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자, 그 이유 중에 메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결과들이 똑같다는 거고, 이 사용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셋업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16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15랑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15는 추천하지 않고요. 16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디니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 후디니를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후디니를 사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깨지는 거. 에코가 생겼나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리드에서 이렇게 내가 이런 게 표현하고 싶다 해서 이런 결과물을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만들어지는군. 그러면 다른 모양에도 될까? 스피어를 만들어서 놓고 다른 모양에도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다 연결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다른 거 해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가지게 되는 것들. 이런 원리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 우리는 프로시저 하다고 하거든요. 예측 가능하게 어떤 비슷한 단계를 거치면 비슷한 결과물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들을 이 노드 베이스로 중간에 어떤 요소들을 갈아 끼더라도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이즈를 변형시키고 싶어. 사이즈를 변형시키면 얘가 가지고 있는 P 스케일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변형시키면 얘가 크기가 5, 6, 8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 노드 중간에서 얘를 갖다가 바꿔 낄 수 있는 거죠. 또 마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탭에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만들어진 파라미터를 계속 조절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멜 같은 걸로 멜이나 파이썬으로 이런 접근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후디니가 훨씬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포인트 넘버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걸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포인트 넘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포인트 넘버에 따라서 조금 약간 사이즈가 바뀌게 되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정도면은 랜덤하게 바뀌기도 하고, 그죠? 이걸 프로시저이라고 하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는데, 여기 보면은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어트리뷰트라고 하거든요. 여기 요소들이 다 LMB 캐시를 통해서 익스포트가 되면 라이팅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게 되죠. 근데 이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어트리뷰트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얘가 이제 다른 툴하고 연결되느냐. 뭐 예를 들어 얘는 P스케일인데 카타나라는 툴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이팅 툴인데 카타나에서는 레디어스 값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R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이거 P스케일이 이 R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 P스케일은 포인트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이 포인트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파티클 같은 거 렌더링 할 때 보면은, 근데 이제 서로가 언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카타나는 레디어스 값을 P스케일, 후딘에서 하는 P스케일 멀티플라이 2를 해줘야지, 카타나에서 읽을 수 있는 그 사이즈와 똑같이 돼요. 이런 요소들이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이걸 변형시켜주는 그런 작업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러한 어트리뷰트들을 넘기기가 되게 편해요. LMB 캐시를 통해서. LMB 캐시도 있죠. 받기도 편하고. 이 LMB 캐시 자체를 좀 여러분들이 익스포트 하거나 임포트 할 때 이 캐시들 이용해서 어디든지 보낼 수 있죠. 예. 라이팅 툴이죠. 예, BDB로 넘기고 하죠. 볼륨도 넘기고. 근데 LMB 캐시로 넘길 필요 없이 BDB로 캐시를 하면 그 BDB를 다른 툴에서 BDB를 읽을 수 있는 노드들이 있을 거예요. 다 불러드릴 수 있는. BDB 자체로 그냥 캐시를 하면은. 그래서 특별히 뭐 이 LMB 캐시로 넘길 필요가 없죠.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자, 질문을 몇 개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을 했지만 어떻게 뭐 즐거운 시간이 되셨었나요? 도움이 됐나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후대인이 중급반과 고급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뭐, 작업실 사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잘 파이썬 공부해야 될까요? 어, 질문이 휙 들어왔는데, 후디니 관련 독학에 좋은 책보다는 후디니 사이드 이펙트 있잖아요. 사이드 이펙트에 있는 튜토리얼을 쭉 보시면은 공부가 돼요. 그리고 파이썬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정말 파이썬만 따로 좀 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데, 후디니는 일단 근데 파이썬 공부 먼저 하기보단 어 백스라고 하는 노드 있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P스케일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로 모든 아까 말했던 에러와의 싸움 있죠. 에러와의 싸움을 그걸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중급반과 고급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중급반과 고급반 선택해야 된다면 일단은 중급반 같은 경우는 좀 이 후디니 쪽으로 좀 경험이 없고 샷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다든지 혹은 했었더라도 개념이 안 잡힌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고급반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좀 했었던 분들이 도움을 많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자기가 샷을 좀 한번 만들어 봤던 사람, 후디니로 만들어 보면서 어려움에 아까 만났던 에러들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한번 그것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중급반을 들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미리 그 전에 후디니의 기본 튜토리얼을 제가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들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어떤 거 미리 좀 공부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1기 때 했었던, 어, 아마 에센스 있을 거예요. 그 에센스가 아마 그 어드밴스드 들으신 분들은 그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수학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공부 미리 해오라고 얘기하게 되기도 하죠. 파이썬만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분은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툴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캐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만들 때 그런 게 필요하고, 백스 같은 경우도, 백스도 뭐, 이건 백스는 뭐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후디니 사이트 이펙트에 가면은, 백스만 따로 해놓은 게 있어요. 다 영어로 됐다는 게 좀, 그렇지만, 렌더할 때 다른 엘리먼트 메타하는 건 어떻게, 다 딥으로 했죠. 이건 딥으로 다 만들었어요. 요즘은 다 딥 컴프를 하니까. 딥으로 하는데, 딥으로 하고, 마스크도 같이 했었구나. 마스크도 같이 하고, 딥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 했었죠. 그래서 FX에 성공할 수 있나요? 이거는 아트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 생각에는. 성공할 사람이 많다는 게 성공한다는 거에 대한 게 정의가 좀 다른데, 이쪽, 한국에서는 이 공학 쪽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귀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샷을 만드는 사람들이, 샷을 잘 만드는 사람과 R&D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FX, FX 아티스트라고 하는 포지션에서는 샷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집요하게 아까 에러와 싸우고, 물론 그 기술적인 것들 결국에는 배우게 되지만, 근데 결국엔 그림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성공이라기보다는 더 이렇게 샷을 잘 만든 사람 인정을 더 많이 받아요. 지금 R&D 쪽에서는 후디니 때문에 자신들이 잡을 영역이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해요. 왜냐면 아티스트들이 R&D가 해야 되는 걸 막 하거든요. 막 툴도 만들어서 하고 하니까. 중급반 만든 포트폴리오 가능할까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나 에러를 많이 만나느냐,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지난 수업에. 중급반과 고급반 같이 들은 분들 있었어요. 이 시간 투자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돼야 되는지. 기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급반 듣는 건 어떨까? 제 생각에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그냥, 근데 이거 만만하게 보고 들으면 안 되고, 이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드 이펙트에 있는 제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몇 개 튜토리얼을 좀 보고, 충분히 좀 보면서 이렇게 와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학생분이시라면은 시간 많으면 좀 그냥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후디니가 이걸 나 이거 완전 이해해서 넘어가야 돼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분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하다가 익숙해져서 알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튼을 크리에이트 스피어를 할 때 크리에이트 스피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게 원리가 어떻게 돼서 이게 스피어가 만들어진 거라고 다 이거 분석해서 알면은 이거 언제 공부가 끝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버튼을 누르면 스피어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면은
진도가 좀 더 빠르겠죠. 그런 다음에 다 나중에 이 만들어지기 과정을 역으로 좀 하나의 작은 예지만 역으로 이걸 갖다가 이해하게 되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있죠. 딥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도 있겠군요. 딥이라고 하는 건 딥컴프를 얘기하는 건데 딥컴프라고 들어보셨나요? DEEP. DEP라고 하는 거는 딥컴프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딥컴프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덕션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좀 기회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딥에 대한 거는. 비용을 지루한 다시 보기는 몇 번이 무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에센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드밴스드는 6개월 동안 다시 보기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급 들으면서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하는데 중고급 들으면서 포트폴리오 다른 파트 잘하는 게 중요한 게 다른 파트를 잘한다는 거는 다 모든 파트를 하는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합성 정도를 넣고를 조금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들도. 최소 사용, 이거는 제 컴퓨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컴퓨터 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제 거 컴퓨터 그렇게 안 좋아요, 이거. 근데 작업, 회사에서 쓰는 건 되게 좋죠. 컴퓨터가 좀 좋아야 되는데, 컴퓨터 사양이 저는 이 48 메모리에다가 이거예요. 이걸로 작업할 수 있긴 한데, 마야, 후디니 민망하는 게 중국판 수가도 FX를 마야가 아니라 후디니 좀 민망한 경우인데. 상관없어요. 마야하고 후디니 이거 입문하는 데는 제 생각엔 후디니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마야로 시작을 했는데, 후디니 한번 한 다음에는 후디니로 시작하는 게, 후디니가 좀 더 컴퓨터 그래픽 원리에 더 가깝게 돼 있어요. 네. 후디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딥데이터인가요? 딥데이터? 딥데이터. 예, 딥이라고 하는 데이터예요. 파일이에요. 모델링 소스는 무료 소스 다운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야, 누크, 후디니. 마야를, 후디니를 하시는 분은 후디니 이펙트를 하려고 하면은 마야를 굳이 몰라도 되지 않을까. 제가 몰라도 되지 않을까 알면 좋죠. 근데 후디니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후디니 마스터한 다음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공모자에서 레드시프트를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강이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제 생각에 외국에서 듣는 분들 있잖아요.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청강 수업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분들은 그 어드밴스드 후디니 창 있잖아요. 이런 질문하고 하는 그거는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보기만 듣는 거가 있나 봐요. 저도 그 있다고만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거 만들면 좋죠, 뭐. 우리 스스 안 좋은데.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질문 많이 준비해서 질문 주세요. 저 출근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리고 질문도 있으시면 여기 게시판에 올리시면은 또 제가 이렇게 틈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